안녕하세요. 저는 남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남동생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이냐 하면 길 가다 강아지가 다쳐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동물병원까지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현장에서 잡부로 시작해서 기술을 배우고 나중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차리셨거든요. 처음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직원도 아버지 포함해서 3명이 전부였고 사무실도 반지하 원룸 한 칸이 전부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하셨냐면 시공을 맡은 현장은 무조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확인하셨고 하자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거래처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엔 직원이 15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격리 일까지 직접 챙기셨습니다. 두 분이 그야말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회사를 일궈오신 거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엔 자연스럽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요. 처음엔 말단 직원처럼 현장 보조부터 시작했는데 워낙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우고 배운 게 많아서인지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딸이라고 봐주거나 특별 대우는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제가 실수하면 더 크게 혼내셨죠. 그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다는 걸 압니다. 동생 현우는 저보다 4살 어렸는데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동안 민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민우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머리가 워낙 좋아서 대학도 수도권 상위권으로 들어갔거든요. 부모님은 민우가 졸업하면 회사 경영 쪽을 맡아주시길 바라셨고요. 저는 현장이나 시공 관련 업무를 계속 맡고 민우가 경영, 재무 쪽을 맡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우리 가족 모두 생각했거든요. 민우도 그 방향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런 민우가 대학 졸업 무렵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올케 서연 씨를 봤을 때 솔직히 제 첫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깍듯하게 잘 하더라고요. 과하게 들이대거나 아양을 떠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예의 바른 태도가 참 보기 좋았거든요. 어머니도 처음 보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얘, 민우 여자친구 참 야무지고 반듯하더라.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 아버지도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싫어하시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민우한테 잘 사귀어보라고 은근히 밀어주시는 분위기였죠. 저도 그때 올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민우가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혹시 여자한테 치이고 사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서연 씨가 야무지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두 사람은 2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연 씨는 군말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었어요. 예민하게 굴거나 친정 욕심을 내세우는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마다 저희 집에 먼저 왔고 어머니 생신도 꼬박꼬박 챙겼어요. 저한테도 살갑게 대해줬는데 억지스럽지가 않고 자연스럽더군요. 제가 동생한테 자연스럽게 장난치듯이 대해주니까 서연 씨도 금방 편하게 웃으면서 맞받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꽤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전까지 중소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혼 1년쯤이 지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애를 낳고 싶다고 몸을 좀 준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잘 쉬라고 했죠. 조카가 태어나면서 다들 그쪽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서연 씨가 일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서연 씨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 이대로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요.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아버님 회사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 말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애만 보다가 나 좀 싸달라는 건데
싫어할 시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서현 씨는 그렇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처음 서현 씨가 회사에 들어왔을 땐 총무 업무를 맡았습니다. 직원들 급여 정리나 거래처 서류 관리, 사무용품 발주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그 자리는 원래 오래된 직원 한 분이 맡고 계셨었죠.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면서 자리가 비게 됐고 딱 그 타이밍에 서현 씨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올케는 일을 꽤 잘했어요. 전 직장에서 인사팀 경험이 있어서인지 서류 처리나 문서 관리 능력이 좋았거든요. 아버지도 흡족해 하셨고 직원들도 야무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동생 현우도 그쯤 아버지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사람 다 업무적으로 선을 잘 지키는 편이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특정 거래처 서류를 찾으라고 하면 서현 씨가 벌써 알아서 빼두거나 옮겨놓은 게 있었어요. 이유를 물으면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자연스럽게 답했는데 딱히 뭐라 할 수 없었죠.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 통장 정리를 하시다가 특정 지출 항목이 좀 애매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서현 씨한테 물으니까 그 항목이 거래처 접대비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셨고 저도 그땐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서현 씨 친정오빠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빠가 요즘 프리랜서로 건축 자재 쪽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버님 회사 납품거래처 중에 자재 쪽으로 교체할 때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도 기존 거래처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그 말을 아버지한테 전하셨고 아버지도 며느리 친정오빠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서현 씨 친정오빠 성진 씨가 저희 아버지 앞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성진 씨는 인상이 깔끔하고 말도 조리 있게 했어요. 서연이가 야무진 것처럼 오빠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성진 씨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범 삼아 소규모 납품 계약을 하나 맺으셨습니다. 그게 성진 씨가 우리 회사에 발을 들이는 첫 시작이었어요. 성진 씨와 납품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나쁠 게 없었습니다. 가격도 기존 거래처보다 조금 저렴했고 납기도 잘 지켰거든요. 아버지도 만족하셨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까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성진 씨가 납품 규모를 조금씩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였어요. 사장님, 제가 이쪽 라인을 더 확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래처 두 군데 물량을 다 제 쪽으로 합치시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죠. 납품 거래처를 한 곳으로만 집중시키는 건 리스크 관리 면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워지니까요. 제가 그 우려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좀 더 두고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하고 아버지가 의논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며칠 뒤에 서현 씨가 성진 씨 납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은근슬쩍 건의를 넣더라고요. 마치 제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걸 알고 다시 뒤집으러 온 것처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현 씨를 의심했습니다. 나하고 아버지가 단 둘이서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알지? 그 대화 자리에 서현 씨는 없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닌 이상 서현 씨가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혹시 아버지 사무실에 누가 들었나 싶어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서현 씨의 행동을 조금씩 유의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기 시작하자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현 씨가 재무 업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존 격리 직원들의 업무 범위를 하나씩 줄이는 거였습니다. 대놓고 자르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서현 씨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기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팀장님, 이쪽 결제 라인은 제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팀장님은 그 시간에 다른 쪽에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듣기엔 배려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실제 의미는 이 부분은 이제 네가 손대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자기의 영역을 늘려가더군요. 결제 라인 발주 확인, 거래처 계좌 정보 관리까지요. 오래된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런데 서연 씨가 며느리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뭐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였던 거죠. 대표 딸인 저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연 씨가 직원들 사이에서도 꽤 공을 들였더라고요. 점심을 자주 샀습니다. 특히 본인한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직원들. 그러니까 경리 쪽이나 사무 쪽 직원들이랑 자주 밥을 먹으러 다녔다고 해요. 밥을 먹으면서 은근히 회사 돌아가는 얘기를 물어보고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거나 누가 아버지한테 신임을 받는다거나 하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모았던 거죠. 그걸 한참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당시엔 그냥 올케가 직원들이랑 잘 어울려서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성진 씨 쪽도 그 무렵부터 조금씩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진 씨가 자꾸 거래 품목을 늘리자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 납품해드릴 수 있고 저쪽도 제가 아는 업체에 연결해드릴 수 있다는 식으로요. 아버지는 그게 처음엔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키우려는 의지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걸렸어요. 성진 씨가 원래 하던 일이 건축자재 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품목들까지 다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업체들을 연결해준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성진 씨가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는 구조라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소개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무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할 때마다 서연 씨가 먼저 치고 들어왔죠. 아버님, 오빠가 이번에 새로 연결해준 거래처에서 단가를 굉장히 좋게 잡아줬대요. 다음 분기 자재비가 꽤 절감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귀에는 그게 이익이 나는 얘기로 들리시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자꾸 빼앗기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려 하면 올케가 먼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서연 씨가 제가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민우였어요. 제가 민우한테 한 얘기들이 올케한테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민우가 일부러 고자질한 건 아니었겠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가잖아요. 서연 씨가 그 정보를 활용했던 거죠. 올케는 어머니와 굉장히 친했어요. 저녁엔 퇴근하고 나서도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를 드렸고 주말엔 조카를 데리고 부모님 댁에 자주 들렀거든요. 어머니는 서연 씨를 정말 딸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이 다른 방향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올케는 어머니한테 회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거래처 상황이나 계약 진행 상황, 직원들의 동향 같은 것들요. 어머니는 원래 회사 격리를 보셨던 분이라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서연 씨가 특정 내용들을 어머니한테 흘려넣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제가 진행하던 계약건에 대해서 슬쩍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 진행하던 그 거래처 건 있잖아요. 제가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조건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물론 형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언급하시게 되고 아버지는 저한테 다시 확인하시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진행되던 일인데 갑자기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올케가 꼼꼼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패턴이 2번, 3번 반복되자 저도 슬슬 이건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민우한테 슬쩍 얘기를 꺼내봤어요. 민우야, 서연 씨 요즘 엄마한테 회사 얘기 많이 하더라. 필요 이상으로. 좀 이상해. 그런데 민우 반응이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누나, 서연이가 회사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왜 이상해? 누나가 서연이한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동생이 단칼에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단호하게요. 평소에 항상 누나 말이라면 고개부터 끄덕이던 그 민우가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게 그쯤이었어요.
크게 아프신 건 아니고 혈압이랑 당뇨 수치가 계속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셨거든요. 아버지도 스스로 느끼셨는지 저한테 슬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아버지가 솔직히 이제 회사를 예전처럼 직접 다 챙기는 건 무리일 것 같다. 네가 현장 쪽은 계속 맡아주고 민우가 경영 쪽 자리를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그게 우리 가족이 그려왔던 그림이었으니까요. 저는 현장, 민우는 경영, 그렇게 둘이서 아버지 회사를 이어가는 것. 그런데 그 얘기가 흘러들어갔나 봐요. 며칠 뒤 올케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남편이 혼자서 경영 전반을 다 맡는 건 좀 벅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인사랑 재무 쪽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그쪽 파트를 좀 더 공식적으로 맡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저도 회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대요. 회사 일을 도우려는 며느리가 기특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전혀 기특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올케가 공식적으로 재무를 맡겠다는 건 회사 돈 흐름을 자기가 쥐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거래처 서류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거래처 쪽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진 씨의 납품 단가가 최초 계약서랑 실제 결제 금액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금액 차이가 건당으로는 얼마 안 됐는데 누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처음엔 단순 오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서연 씨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 납품권 계약서 금액이랑 실결제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야? 서연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거래소 쪽에서 유류비 할증이 붙어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정리해두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 드릴게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혼자 다시 서류들을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유류비 할증이라고 하기엔 금액 산정 방식이 너무 들쭉날쭉했죠. 유류비 할증이면 거리나 유가에 따라 일정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 다음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오래 일해온 격리 직원 한 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회사를 차렸을 때부터 함께 해오신 베테랑이었는데 서연 씨가 재무 업무를 맡으면서 서연 씨 밑에서 일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최근에 납품 쪽 결제 내역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그 직원분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연 씨가 그 부분은 자기가 정리하는 거라고 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옳게 모르게 복사해둔 납품 계약서들, 결제 내역서들, 그리고 성진 씨와 주고받은 발주서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현장 업무가 주 업무였기 때문에 재무 서류를 다 뜯어보는 건 퇴근 후에 혼자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 자료를 모으고 대조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성진 씨가 납품하는 자재 단가에 웃돈이 붙어서 계산이 되고 있었고 그 차액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 계좌를 역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데 격리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계좌 명의가 서연 씨 이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 납품 거래에 오빠를 끼워 넣고 둘이서 납품 단가를 웃돈을 붙여서 그 차액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제가 확인한 기간만 해도 액수가 적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라 이 충격을 드렸다가 더 나빠지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민우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죠. 민우를 불러서 제가 2달 동안 모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민우도 표정이 굳어졌죠.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는 민우가 충격을 받았구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민우가 한 말이 또 한 번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누나, 이거 확실해? 혹시 누나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잘못 이해했다고?
내가 2달 동안 자료 다 대조해봤는데 네 눈으로도 지금 보이잖아. 그래도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갖고 바로 아버지한테 가면 서연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때 민우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고 생각한다는 게 아내 걱정이구나. 저는 짧게 물었죠. 민우야, 너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 민우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찰나가 저한테는 답이 됐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 편이 되어서. 저는 그날 민우 집을 나오면서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자재 계약서보다 올케 통장보다 민우가 눈을 피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큰 배신감이었어요. 저는 결국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기로 했죠. 아버지가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아셔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아버지는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자료를 보시면서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다 들으시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냐? 아버지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어요. 평생 회사를 일궈오신 분의 그 한숨이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그 한마디를 하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움직이진 않으셨어요. 일주일 정도 조용히 계시더니 아버지가 직접 믿을 만한 외부 세무사를 불러서 회사 장부 전체를 정밀하게 들여다보셨죠. 옳게 모르게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납품 단가 차익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주되지 않은 물량이 발주된 것처럼 처리된 허위 발주건들이 여러 개 발견됐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계좌 중 한 개가 서연 씨가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좌에서도 소액이 여러 차례 출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집계한 총 횡령 추적액에 저도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다 확인하시고도 처음엔 조용히 계셨습니다. 서연 씨한테도 성진 씨한테도 민우한테도 아무 내색을 안 하셨죠. 어머니한테만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어머니는 알고 계셨지만 어머니도 그때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다시피 하셨어요. 아버지가 세무사를 부르신 뒤 그 일주일이 저한테는 정말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랑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회사에 나오시고 서연 씨한테도 민우한테도 평소처럼 대하셨죠. 저도 아버지 지시에 따라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올케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점심에 올케가 언니 오늘 뭐 먹을 거예요? 하고 웃으면서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속으로는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이러는 건지조차 그 순간엔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알고 보니 서연 씨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세무사를 부른 직후부터 서연 씨가 특정 파일들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건드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세무사가 그 부분을 짚어내더라고요. 뭔가를 지우거나 덮으려 한 정황이었는데 이미 외부 세무사가 원본 데이터를 확보한 뒤라 소용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우를 부르신 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조용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화나셨을 때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죠. 정아야, 민우 왔다 갔다.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민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2번, 3번 해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나, 나 오늘 전화 못 받아. 미안.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걱정이 됐어요. 민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화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이 상황을 만든 건 서연 씨와 성진 씨지만 그 한가운데서 제일 힘든 사람은 결국 민우였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민우를 봤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밤새 운 게 역력했고 눈이 너무 부어서 제가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 한 잔 건넸습니다.
민우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스케일이 이 정도로 컸다는 건 몰랐다는 거겠죠?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서연 씨와 성진 씨를 부르신 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장소는 회사가 아니라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회사에서 하면 직원들 눈에 띄고 나중에 수습하기가 더 복잡해지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저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우가 있으면 올케가 민우한테 기대려 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올케는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왔습니다. 성진 씨는 올케 차를 같이 타고 왔는지 둘이 나란히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성진 씨가 평소보다 좀 굳어 보이는 얼굴이긴 했어요. 뭔가 느낌이 왔을 수도 있겠죠. 거실에 둘러앉자마자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바로 얘기할게. 최근에 회사 장부를 외부 세무사한테 맡겨서 전체 감사를 진행했다. 그 말에 올케 얼굴이 처음으로 살짝 굳었습니다. 성진 씨는 무릎 위에 얹어놨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고요.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세무사가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납품 단가 차익, 허위 발주 건, 그리고 내 와이프 계좌 출금 내역 다 여기 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올케였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저 그 자료 좀 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자료를 밀어주셨고 서연 씨가 한 장씩 넘기면서 천천히 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올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서연 씨가 자료를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납품 단가 쪽은 제가 거래처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예요. 그게 다 아버님 회사 이익을 위해서 협상한 결과거든요.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차액이 네 명의 계좌로 들어간 걸 설명할 수 있겠냐? 올케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 계좌는 제가 거래처 쪽이랑 비공식 비용 처리할 때 쓰던 계좌예요. 회사 공식 계좌로 처리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접대비라던가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금 거래라던가 그런 거 처리하다 보면 개인 계좌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관행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올케, 지금 관행이라고 했어? 서연 씨가 저를 봤죠. 형님, 저 지금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투가 너무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언니라고 살갑게 부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접대비 처리를 네 개인 계좌로 한 거면 영수증이 있어야지. 자료 있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당장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 전까지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거든요. 서연아,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무사 불러서 다 들여다봤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자료 따로 정리해서 드린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회사 재무 다 맡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서연 씨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억울해? 네, 저 진짜 회사 좋으라고 한 거거든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 오빠가 단가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도움이 되려고 연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범죄자 취급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범죄자 취급이라고 했니? 네 명의로 된 계좌에 회사 돈이 들어간 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억울하다는 거야? 언니, 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접대비를 개인 계좌로 처리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영수증도 없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죠. 언니가 저 처음부터 싫어했잖아요. 제가 회사 들어온 것도 저희 오빠가 거래처 연결한 것도 다 못마땅하게 맞잖아요.
지금 이것도 저 몰아붙이려고 언니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만들어냈다고? 외부 세무사가 감사한 자료를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무사도 언니가 편향되게 얘기해줬으면 언니한테 유리하게 말할 수도 있죠. 언니가 회사에서 저 견제한 거 저 다 알아요. 제가 재무 맡으면서 언니 업무에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들도 언니는 전부 자기 영역 침범하는 거로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당황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이 사람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구나. 아버지가 그때 테이블을 한번 탁 치셨어요. 소리가 크지 않았는데 그 소리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죠. 서연아, 그만해라. 아버님, 그만하라고. 서연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아가 세무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감사 발주했다. 정아는 자료만 넘겼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진행했고 이 아버지가 직접 보고를 받은 거다. 지금 네 핑계는 안 통한다. 그리고 내가 제일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서연아,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하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올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 갖자고 했잖아, 딸. 진심이었어. 내가 살면서 며느리한테 딸 같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지금은 후회가 되는구나. 그 말씀에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서연 씨도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게 반성의 흔들림인지 상황이 불리해진 걸 느껴서 불안한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성진 씨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올케가 성진 씨를 빠르게 쳐다봤죠. 말리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성진 씨가 시선을 피하면서 계속 말했죠. 저도 알면서 했어요. 서연이가 시켜서 한 거다.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서 한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올케 얼굴이 그 순간 새빨개졌어요.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성진 씨가 아무 말 못했어요. 서연이 다시 아버지를 봤죠. 그런데 이번엔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억울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표정이었죠. 아버님, 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서연아, 지금 상황에 변호사 얘기가 나오냐? 아버지가 너를 딸처럼 여기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변호사 선임? 올케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저도 제 권리는 지켜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두 눈을 질끈 감으셨다가 뜨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주변에다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겠냐. 명절마다 네가 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그게 다 이용한 거였어? 어머님, 저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도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뭔데? 돈을 빼돌렸으면 그게 이용한 거지. 나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다. 우리 민우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보고 결혼한 건지 아니면 집안을 보고 들어온 건지. 근데 너 보고 그 걱정을 다 놨었어. 진심으로 다 놨었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땐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습니다. 서연 씨는 오직 침묵으로 답을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뭔지 알 것 같았죠. 변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와닿았던 거겠죠. 그동안의 추억이 마음에 남아있다면요. 성진 씨가 그 분위기 속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올케도 한참 뒤에 짧게 말했죠. 저도 죄송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무 반응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따로 연락할 거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서연이와 성지 씨가 현관을 나서는 걸 보면서 저는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고 묵직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등을 기대시면서 눈을 감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민우한테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서연이랑 어떻게 할 거냐? 직접 물으신 거예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이 쉽게 나왔을 리 없다는 거 알아요. 민우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오래 모른 척 했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때 민우 결정이 고맙기보다는 먼저 화가 났어요. 이미 충분히 늦은 결정이었으니까요. 서연과 성진 씨는 아버지와 법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자 서연 씨 친정 쪽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성진 씨는 개인 재산과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금액으로 횡령금을 상환했고 서연 씨도 자기 명의 예금과 민우와의 이혼 재산 분할에서 나온 몫으로 나머지를 갚았어요. 전부 다 돌려받진 못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끌고 가는 게 가족 전체한테 더 큰 상처가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도 사실 아버지 건강 때문이란 걸 알았어요. 길게 싸우실 체력이 없으셨거든요. 민우와 서연이의 이혼이 마무리됐을 때 조카 문제는 제일 마음이 아팠죠. 조카는 그때 6살이었는데요. 서연이가 조카를 데려갔습니다. 민우가 양육권 분쟁까지 가는 게 아이한테 더 상처가 된다면서 양보를 했거든요. 그 결정을 두고 저는 민우랑 크게 다퉜습니다. 야, 너 왜 그냥 양보해? 서연이가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애를 어떻게 맡겨? 그래도 서연이가 엄마잖아. 내가 양육권 싸움하면 아이가 법정 싸움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해. 난 그게 더 싫어. 저는 민우가 여전히 서연 씨를 너무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민우가 아이를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신 민우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권을 확보했어요. 조카는 지금도 격주 주말에 저희 쪽에 오거든요. 그게 민우한테 유일한 낙인 것 같아서 저도 그날만큼은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제가 대표 자리를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래된 직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거였어요. 서연 씨가 있던 시절에 억울하거나 불편했던 게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죠.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묻고 기다리니까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연 씨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직원들한테는 좋게 해주고 자기 선에서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은근히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던 일들이요. 대놓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래 일한 직원들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가 더 빨리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직원 한 분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솔직히 우리도 대표님이 나서주길 기다렸어요. 근데 워낙 집안일이기도 하고 서연 씨가 며느리시니까 우리가 나서기가 어려웠거든요. 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요. 제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그분들이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서요. 아버지는 그 뒤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데 제일 신경을 쓰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와중에도 그 부분만큼은 직접 챙기셨거든요. 재무나 발주 쪽으로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결제 라인을 이중으로 만들고 외부 회계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로 하셨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정아야, 사람을 믿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믿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건 다른 거다. 아버지가 그 둘을 같은 걸로 착각했어. 저는 그 말씀이 아버지가 스스로 반성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서 듣는 내내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본인 탓을 하시는 모습이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그냥 손만 꽉 잡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버지의 건강은 더 나빠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거죠.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다가 결국 입원을 하셨고 퇴원 후에도 예전처럼 회사에 나오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도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회사 대표 자리를 저한테 넘기셨죠. 아버지는 민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네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다는 거 안다.
근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그게 소극적이었다 해도 아버지한테는 배신이었다. 당분간은 정화 밑에서 일하면서 다시 신뢰를 쌓아라. 민우는 그 말에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 대표가 됐고 민우는 제 밑에서 일하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민우가 진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조용히 성실하게. 원래 착했던 애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민우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좀 느긋하고 남일에 잘 안 끼어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챙기는 편이죠.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 주변을 더 잘 살피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민우가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다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싶기도 해요. 어찌됐든 좋은 쪽으로 변했으니까요.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셔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회사에 나오세요.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둘러보고 직원들이랑 이것저것 얘기하고 가시는 건데요. 아버지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서 그게 제일 다행입니다. 어머니는 그 일 이후로 사람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누구한테든 쉽게 마음을 여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신중해지셨죠.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게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원래 그 활짝 열린 마음이 어머니다운 건데 그게 이 일로 좀 닫혀버린 것 같아서요. 서연 씨 소식은 가끔 조카를 통해서 들립니다. 성진 씨가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새 거래처 찾기도 어렵고 주변에 소문도 돌았는지 영업이 잘 안 됐다고요. 서연 씨 본인도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통쾌함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잘 됐다거나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요. 처음부터 뭔가 탐심이 있어서 접근했던 건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점점 욕심이 커진 건지 그게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조카는 이번 달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우가 학교 앞에서 찍어보낸 사진이 있는데 조카가 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 혼자 미소 지었죠. 어른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밝게 크고 있구나 싶어서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좀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올라서 속이 쓰리긴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오래 머물진 않아요. 결국 우리 가족이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걸 모른 척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도 민우도 알면서 모른 척한 시간이 결국 더 큰 피해를 만들었거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붙잡아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도요. 그 용기가 결국 그 사람을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는 거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참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연 읽어드립니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